행복은 크고 화려한 꿈에서 오는 게 아니라 현실을 정확히 알고 그 안에서 충실히 살아갈 때 시작된다고 합니다. 루소는 말했습니다. 불행은 욕망과 능력의 불균형에서 온다고요. 능력을 먼저 키우고 그 안에서 욕망할 때 비로소 삶은 선순환을 그린다고요. 그리고 남을 위하는 마음에서 피어난 창의와 기쁨은 결국 나를 더 단단하게 만들고 행복으로 이끈다고 말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책 고전이 답했다. 마땅히 살아야 할 삶에 대하여. 저자 고명환, 출판은 라곰입니다. 고명환은 코미디언 출신의 자기계발 작가이자 강연가입니다. 방송 무대에서 활동하던 그는 사업과 독서, 강연으로 활동 영역을 넓히며 새로운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의 주제는 돈과 삶의 균형, 능력과 욕망의 조화, 그리고 지금 이 순간 행복하게 사는 방법입니다. 고전이 답했다. 나는 어떻게 삶의 해답을 찾는가 등의 저서를 집필했고 전국 강연과 유튜브를 통해 독자와 꾸준히 만나고 있습니다. 유머 감각과 현실적인 조언이 어우러진 그의 강연과 글은 단순한 동기부여를 넘어 삶을 바라보는 시선을 바꾸어 줍니다. 이 책은 고전 속의 지혜를 오늘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돈을 더 벌기 위해 달리던 발걸음을 잠시 멈추게 하고 지금 내가 가진 것의 가치를 다시 보게 합니다. 욕망과 능력의 균형, 그리고 남을 위하는 마음이 어떻게 나를 성장시키는지. 고전이 답했다. 들어가 보겠습니다. 바라는 바가 소박했기 때문이다. 결혼 10주년, 아내와 함께 신혼여행으로 갔었던 프라하로 다시 여행을 갔다. 우리가 묵던 호텔 근처에 자주 가던 커피숍이 있었다. 사장이 혼자 운영하는 커피숍으로 손님을 대하는 방식이 인상 깊었다. 작은 커피숍인데 커피가 맛있어서 늘 손님이 줄을 서서 기다린다. 같은 요식업을 하는 나의 시선에서 봤을 때 주문을 좀 더 빨리 받고 회전율을 높이면 수익을 훨씬 많이 얻을 수 있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든다. 하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손님 한 명 한 명에게 커피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해 준다. 커피 나무가 사는 지역 환경이 어떤지, 그 커피가 세계대회에서 몇 등을 했는지, 무슨 맛이 나는지 등등. 커피를 내리는 동안 한참 얘기한다. 심지어 커피를 내어주고도 계속 얘기한다. 희한한 것은 기다리는 사람들도 당연하다는 듯 그 대화를 들으며 웃으며 기다린다는 점이다. 오직 나만이 안달이 나서 아니 왜 빨리 주문을 안 받고 계속 얘기만 하는 거야 라며 조바심을 냈다. 계산하는 과정도 우리나라보다 3배 정도는 오래 걸린다. 카드를 주고받고 영수증을 확인하고 현금인 경우 거스름돈을 내어주는 동작도 엄청 느리게 보인다. 내 눈에는 그야말로 복장이 터진다. 이제 끝인가 싶었지만 사장은 그 손님이 커피를 들고 문 밖으로 사라질 때까지 계속 인사를 나눈다. 오늘 좋은 하루 보내라. 내일 또 보자. 내일은 1시간 늦게 문을 연다 등등. 그 손님이 완전히 사라지면 어느 정도 정리를 하고 그 다음 손님에게 주문을 받는다. 기다리는 사람들도 재촉하는 법이 없다. 단 한 번도. 이런 여유는 도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 포털 사이트에서 체코를 키워드로 검색했다. 국가별 GDP 40추리, 1인당 GDP 30추리. 우리나라보다 훨씬 못 산다. 그런데 대체 왜 돈을 더 빨리 벌려고 애쓰지 않을까? 왜 회전율을 높이지 않고 손님과 계속 대화를 나눌까? 이런 내게 정신을 번쩍 들게 해주는 문장이 바로 플루타르코스 영웅전 안에 있었다. 스파르타인들의 삶이 편안했던 것은
바라는 바가 소박했기 때문이다. 플루타르코스 영웅전 1. 그래 이거다. 바라는 바가 소박했기 때문이다. 내가 체코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답답함을 느꼈던 건 나도 모르는 사이 돈을 빨리 많이 버는 게 좋다는 생각에 젖어 있었기 때문이다. 여기서 소박의 의미는 꿈이 작다는 게 아니다. 체념하고 포기했다는 뜻도 아니다. 현실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 안에서 최대한 자신의 행복한 삶을 누리는 것이다. 그 커피숍 사장님은 돈을 버는 게 아니라 하루를 충실하게 행복하게 사는 중이었다. 자신이 만든 커피에 자부심을 품었으며 손님들과 함께하는 시간 자체를 즐거워했다. 우리는 보통 일해서 번 돈으로 나중에 행복한 시간을 보내야지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아니다. 나중에 행복한 시간은 없다. 지금 당장 행복해야 한다. 그렇다면 누군가는 지금 당장 행복하기 위해 일을 그만두고 돈을 쓰기만 하라는 거예요? 라고 물을 수 있다. 아니다. 일에서 행복을 찾으면 지금 행복할 수 있다. 우리는 대부분 일을 하며 살기 때문이다. 사고 방식만 바꾸면 일하면서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다. 나는 2005년에 개그맨 문천식과 함께 대학로에서 아트라는 연극 무대에 섰다. 그 당시 대학로에서 연극하는 친구들과 술을 마시는데 묘한 기분이 들었다. 천식이에게 말했다. 천식아, 지금 우리는 이 친구들보다 돈을 30배는 많이 버는데 왜 저 친구들이 우리보다 훨씬 행복해 보일까? 당시 대학로에서 연극하는 사람들은 한 달에 100만 원을 못 버는 사람이 대부분이었다. 그때 나와 문천식은 밤무대와 행사 등으로 월 3천만 원은 좋게 벌었다. 그런데 우리는 행복하지 않았다. 지금 나와 같은 소속사에 배우 진성규가 속해 있다. 진성규에게는 영화로 유명해지고 돈을 얼마든지 많이 벌 수 있는 기회가 많았지만 그는 돈을 쫓지 않았다. 돈보다는 연기 자체를 즐겼다. 유명해지기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다. 송강호, 황정민, 김인석도 모두 그랬을 것이다. 돈을 쫓지 않는 게 바라는 바가 소박하다는 말은 아니다. 돈을 쫓지 않을 수 있는 힘이 위대하다는 말이다. 플루타르코스는 그 당시에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돈을 쫓는 삶을 살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했을 것이다. 대한민국에서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는 바라는 바가 너무 크다. 특히 돈에 대해서는 더 그렇다. 1억 원이라는 돈을 너무 작게 생각한다. 대한민국 사람들 대부분의 꿈이 수백억 자산 가구 건물주다. 바라는 바가 너무 크다. 아니, 크다기보다 비현실적이다. 지금 대한민국 1인당 GDP가 34,100달러다.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4,700만 원 정도다. 그런데 자기는 수백억 자산가가 될 거라 믿는다. 4,700만 원과 수백억 원은 차이가 커도 너무 크다. 그 차이에서 상실감이 발생한다. 이 돈의 차이만큼 우리는 행복하지 못하다. 다시 말하지만 꿈을 작게 가지라는 말이 아니다. 꿈을 정확하게 가지라는 것이다. 플루타르코스는 바라는 바가 소박했기 때문이라고 표현했고 이 말은 곧 바라는 바가 정확했기 때문이라는 뜻이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얼마짜리 인간인가를 아는 삶이다. 내가 남보다 돈을 적게 버는 사람이라서 불행하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무조건 돈을 많이 번다고 좋은 게 아니다. 자기 그릇에 맞는 만큼 벌면서 자신의 일을 사랑하고 그 일을 통해 남을 위할 수 있는 시간을 살 수 있는 삶. 그게 행복한 삶이다. 자, 조용히 눈을 감고 다시 생각해보자. 나는 무엇을 위해 돈을 버는가? 얼마를 벌려고 목표 삼았는가? 왜 돈을 많이 벌려고 하는가? 그 많은 돈을 벌어서 어디에 쓸 것인가?
지금 행복한가? 지금 얼마를 벌고 있는가? 그 돈을 벌면서 행복한가? 플루타르코스가 말하는 바라는 바가 소박한 삶을 느끼려면 대학로에 가봐라. 무대 위에 있는 배우들의 얼굴을 보라. 돈을 뛰어넘어 열정으로 가득한 그 얼굴들을 보라. 그들처럼 돈보다 소중한 그 무엇을 실천하며 사는 사람에게는 결국 나중에 돈이 저절로 따라온다. 부디 이 선순환의 철학을 자기 삶에 장착하기 바란다. 나 역시 이번 체코 여행과 플루타르코스 영웅전을 계기로 다시 한번 돈에 대한 철학을 바로 세웠다. 자칫 흔들릴 뻔했었던 내 삶을 바로 잡아본다. 우리가 늘 불행한 이유. 종종 사람들이 내게 묻는다. 왜 프랜차이즈를 공격적으로 확장하지 않느냐고. 그 정도 브랜드 파워면 못해도 600개 매장은 만들었을 텐데 왜 안 하냐고. 처음 그런 말을 들었을 땐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지 잠깐 고민했었다. 하지만 그때도 막연히 믿는 구석이 있었다. 내 속도로 가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었다. 그런데 에밀을 읽고 그 점이 확실하게 증명됐다. 18세기 프랑스 사상가 장 자크 루소. 루소가 쓴 에밀은 200년이 지난 지금도 교육 지침서로 손꼽히는 책이다. 에밀에 이런 구절이 등장한다. 우리의 불행은 욕망과 능력의 불균형에서 비롯된 것이다. 욕망을 능력 아래 둬야 인간은 자유롭고 행복하다. 욕망이 능력을 넘어버리면 그때부터 고통이고 지옥이다. 가진 능력에 비해 욕망이 크다면 영웅이라 할지라도 그 존재는 약하고, 욕망에 비해 가진 능력이 크다면 벌레와 같은 미물일지라도 그 존재는 강하다고 루소가 말했다. 루소의 문장을 내 상황에 대입해보면 이렇다. 나는 누구인가? 내 그릇의 크기는 얼마나 되는가? 난 아직 600개 프랜차이즈를 할 능력이 안 된다. 이건 위대한 깨달음이다. 내가 늘 행복한 이유는 자기 능력 안에서 욕망을 꿈꾸기 때문이다. 나는 스스로를 단지 속도가 느린 슬로우 스타터라고 여겼는데 그보다는 능력 안에서 욕망을 이뤄나간다는 표현이 더욱 정확할 듯하다. 자신의 능력은 10억만큼인데 100억을 원하기 때문에 인간은 고통스럽다. 능력을 키우지 않고 욕망에 따라 100억 원을 원하면 매일 긍정 확언을 아무리 외쳐봐도 소용없다. 능력 안에서 긍정 확언을 외쳐야 이루어진다. 자기 능력의 크기를 먼저 알아야 한다. 자본주의 사회에 사는 우리는 자신의 가치를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몇 년 뒤에 자격증을 따고 승진하게 되면이라고 계산하지 마라. 그건 그때 가서 다시 계산하고 지금 당장 얼마짜리인가 계산해보자. 그리고 답이 나오면 스스로 인정하라. 나는 100만 원짜리구나. 오케이, 좋았어. 그럼 이제 욕망하기 전에 능력부터 크게 만들자라고. 인간은 이렇게 발전한다. 능력을 먼저 키우고 그 안에서 욕망한 후에 이루면 된다. 이 과정을 계속 반복하면 된다. 능력 안에서 욕망해야 하루하루가 행복하다. 심지어 능력이 넘치는 슈퍼 영웅이라 할지라도 자기 능력 이상을 욕망하면 불행하다. 절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지치고 고통스럽다. 자신의 능력을 잘 몰라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 나를 믿는 것과 능력을 과신하는 것은 다르다. 가진 능력에 비해 더 많은 돈을 벌려고 하다가 불행해진 부자들이 얼마나 많은가. 능력이 크다고 무조건 좋은 게 아니다. 자기 능력 안에서 얼마든지 위대하게 살 수 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부자는 아니지만 자신의 능력 안에서 남을 돕고 싶은 욕망을 실현하며 행복하게 사는 거인들도 많다. 욕망은 끝이 없다.
어디선가 멈출 수 있어야 한다. 그 경계선이 바로 능력이다. 나의 능력을 알고 그 안에서 욕망한다면 벌레가 사자보다 위대하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미요. 마태복음 5장 3절. 성경에 나오는 마태복음의 구절도 같은 말을 전한다. 여기서 말하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마음과 영혼이 가난하다는 말이고 자기 능력밖에 욕심을 부리지 않는다는 말이다. 자신의 능력 안에서만 욕망한다. 심지어 욕망을 채우고 능력이 남는다. 남는 능력으로 다른 사람의 욕망을 돕는다. 내 능력 안에서 모든 것을 이루니 고통이 없다. 남는 능력으로 남을 도우니 즐겁다. 여기가 바로 천국이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서 4장 13절. 나의 능력 범위 안에서 욕망할 때 우리는 자유롭기까지 하다. 더 이루고 싶다면 능력을 먼저 키우면 되니까. 간단하다. 능력을 욕망 앞에 두면 된다. 이게 선순환이다. 돈을 쫓지 말라고 한 말도 이런 뜻이다. 돈을 쫓는다는 건 능력보다 욕망을 앞세운 것이다. 그러니 고통스럽다. 돈이 나를 따라오게 만들어야 한다. 바로 능력을 먼저 키우는 것이다. 능력을 키우면 돈은 저절로 따라온다. 욕망하지 않았던 돈까지 따라온다. 만약 주변에서 당신은 너무 느리다라고 말한다면 당신은 잘 살고 있는 것이다. 남들이 던지는 욕망에 휘둘리지 않는 것도 능력이다. 우리는 해야만 하는 일이 아니라 하고 싶은 일, 할 수 있는 일만 하면서 돈 벌기를 얼마나 원하는가. 그렇게 살 수 있다. 능력 안에서 욕망하면 된다. 욕망 앞에 능력을, 개념 앞에 직관을. 남을 위하는 것이 곧 나를 위하는 길이다. 맹자는 유자입정이라 말했다. 우물가에 놀던 어린아이가 우물에 빠지려 하면 누구나 손을 뻗어 아이를 도우려 하는 마음을 갖는다는 것이다. 여러분도 상상해보라. 어린아이가 아장아장 우물가에서 놀다가 뭔가에 걸려 우물에 빠지려 한다면 그 어떤 악랄한 사람도 손을 뻗어 아이를 붙잡을 것이다. 인간에게는 그런 마음이 있다. 그리스인 조르바르슨 니코스 카잔차키스도 주인공의 입을 빌려 말했다. 자신을 구하는 유일한 길은 남을 구하려고 애쓰는 것이다. 남을 위해 살라는 말이 아니다. 성자가 되라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완성하기 위해서 남을 위해 살라는 말이다. 모든 존재는 자신 외 다른 존재에게 이롭기 위해 창조됐다. 나무도, 풀도, 물고기도, 곤충도 모두 다른 존재에게 이로움을 주며 살아간다. 하물며 인간은 더욱더 그래야 한다. 하지만 인간은 이성이 생기고 언어를 발명하면서 오로지 내 욕심, 내 돈, 내 명예, 내 행복만을 위해 살도록 세뇌당했다. 남과의 경쟁에서 이겨 보다 안정적인 직업을 가지고 재산을 축적해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는 생각이 머릿속에 가득해졌다. 이런 마음 때문에 우린 돈을 쫓게 됐고 서두르게 됐고 악순환의 고리 속에서 하루하루를 견디며 고통스럽게 살고 있다. 누구에게나 남을 돕고자 하는 본성이 있다. 이런 마음을 잘 이용하면 자기 안에 잠들어 있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밖으로 꺼낼 수 있다. 창의는 발휘하는 게 아니고 발휘되는 것이다. 진정 남을 위할 때 자기도 모르게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불쑥 튀어나온다. 바둑이나 장기를 내가 직접 둘 때보다 관전할 때 묘수가 떠오르는 것이 바로 이 원리다. 내가 경기에 참가할 땐 내 승리, 내 삼금, 내 욕심 때문에 묘수가 떠오르지 않는다. 몸과 마음에 힘이 들어가기 때문이다. 하지만 옆에서 훈수를 둘 땐 묘수가 떠오른다.
훈수를 둘 때는 절대 이기는 사람의 수를 염려하지 않는다. 인간에게는 지고 있는 사람을 응원하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는 사람의 수를 들여다보고 있으면 평소에 자기 수준보다 훨씬 높은 요수가 떠오른다. 바로 이타적인 마음이 바탕이 된 창의가 발휘되는 순간이다. 최근에 내가 이 원리로 만든 아이디어가 있다. 내 고향 경상북도는 상주 곶감으로 유명하다. 하지만 상주는 요즘 곶감 판매가 청도, 산청에 뒤져서 전국 3위다. 이제 곶감으로 많은 수익을 올리지 못하는 상황이다. 그런데 요즘 상주에는 훌륭한 한우가 생산된다. 청정 지역인 상주는 한우를 키우기에 안성맞춤이다. 내가 먹어본 바로 횡성 한우에 뒤지지 않는다. 하지만 잘 알려지지 않아 찾는 사람이 많지 않다. 마침 상주 축협에서 내게 강의를 요청했다. 고향에 강의를 가니 상주 한우를 잘 팔 수 있도록 브랜드를 만들어주고 싶었다. 순수한 이타심 때문이었다. 상주 한우를 알릴 수 있는 브랜드를 만들어주자. 그러려면 먼저 네이밍을 하자. 어떤 이름이 좋을까? 이 질문을 나에게 던지고 12초 후에 상주는 한우라는 단어가 떠올랐다. 창의가 발휘되는 순간이다. 맛있어서 상주는 한우, 건강해서 상주는 한우, 마블링이 좋아 상주는 한우, 상을 주는 이라는 의미와 상주라는 지명, 두 가지 뜻이 모두 담긴 상주는 한우라는 이름을 만들었다. 신이 난 나는 서울로 돌아오는 길에 아이 로고송까지 만들었다. 대한민국 한우 1위는 바로 상주 한우. 대상이요 금상이요 은상 동상 모든 상 상주는 한우. 맛있어서 상주는 한우, 건강해서 상주는 한우, 잘 키워서 상주는 한우, 상주는 한우. 잘 쓰고 못 쓰고를 떠나 상주 한우 브랜드 이름을 짓고 로고송을 작사하면서 너무 행복했다. 마치 100점 맞은 어린아이가 시험지를 들고 엄마를 외치며 달려가는 마음이었다. 결과는 중요하지 않다. 이날 하루 동안 내가 얼마나 행복했는가. 즐겁게 일하면 결과는 당연히 좋다. 이게 바로 선순환의 과정이다. 여기서 이런 질문을 던지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당신은 상주는 한우로 어떻게 돈을 벌 수 있죠? 내가 만든 가치로 생긴 돈을 내 주머니로 가져오는 건 너무나 쉽다. 상주 한우가 유명해지면 광고 모델이 필요할 것이고 상주 출신 연예인이 고명아니고 내가 상주는 한우라는 브랜드를 만들었으니 나를 광고 모델로 쓸 확률이 매우 높다. 또 상주 한우가 횡성 한우만큼 유명해지면 전국에서 상주 한우를 취급하는 매장이 생길 테고 매장마다 내가 만든 로고성이 흘러나올 것이다. 여기에 따른 음원 사용료도 엄청나다. 또 내가 서울에서 상주 한우 직영 매장을 운영하면 서울 경기 지사장이 될 수 있다. 그 경우 서울과 경기 지역에 생기는 상주 한우 매장들에서 로열티를 받게 된다. 이 외에도 무지 많은 방법으로 돈을 벌 수 있다. 돈을 가져올 걱정은 하지 말고 일단 남을 위하는 마음을 통해 여러분 속에 잠들어 있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끄집어내자. 그 다음 일은 저절로 이루어진다. 강한 아이는 자연에서 자란다. 나는 어릴 때 울보였다. 정말 잘 울었다. 다른 아이들은 절대 울지 않는 상황에서도 나는 울었다. 초등학교에 다녀야 하는데 무서워서 울었다. 당연히 혼자서 등교를 못했고 심지어 수업 내내 창밖에 아버지가 서 있어야 했다. 난 수업 중 1분마다 창밖에 아버지가 서 있는지 확인하느라 제대로 집중할 수 없었다. 1학년 여름방학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내 나이 7살이었고 어머니는 31였다. 엄마는 홀로 나와 누나를 부양해야 했다.
난 어쩔 수 없이 혼자 학교에 가야 했다. 그뿐만 아니라 새벽 4시면 일어나서 음료수 상자를 옮겨야 했다. 우리 집은 새벽 4시 30분에 문을 열고 다음날 새벽 2시에 문을 닫는 식료품 가게를 운영했다. 창고가 없는 가게라 문을 닫을 땐 음료수 상자 수십 박스를 가게 안으로 들여놓고 문을 열면 다시 가게 밖으로 들고 나가 쌓아뒀다. 매일 30박스 정도의 음료수와 술 상자를 내 키보다 높게 쌓아 올리니 저절로 근육이 생기고 배에는 왕자가 선명하게 생겼다. 열심히 일했지만 매번 등록금을 못 내서 서무가에 불려다녔다. 엄마한테는 차마 돈을 달라고 말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일요일이면 친구들과 산에 도토리를 주우며 팔았는데 한도에 700원, 비쌀 때는 1,500원까지 받았다. 세 사람이 새벽산에 올라가 해질녘까지 계속하면 2말 정도 줍는다. 그러면 14,000원에서 30,000원까지도 수입이 생겼다. 하루 용돈으로 100원, 200원 받던 때니까 일주일에 10,000원이면 굉장히 큰 돈이었다. 가끔 뱀과 두꺼비도 잡아서 팔았는데 뱀은 한 마리에 1,000원, 두꺼비는 한 마리에 500원이었다. 어릴 때부터 낚시를 좋아해서 큰 메기를 잡으면 어른들한테 팔았는데 50cm 되는 메기를 잡으면 아저씨들이 1,000원을 주고 사갔다. 또 버스 정류장에 가면 사람들이 버스 타기 전에 바닥에 버리고 간 음료수 공병이 있었다. 그걸 주워다 바꾸면 바카스나 원디병은 5원, 고론산병은 10원을 받을 수 있었다. 하루 종일 열심히 주우면 30개에서 40개 정도 됐다. 장자쿠 루소의 엘미를 읽다 나의 어린 시절이 떠올랐다. 씩씩하게 자란 아이는 불평도 적다. 그 아이는 스스로 많은 것을 할 수 있으므로 타인의 손길도 그다지 필요로 하지 않는다. 에밀 60쪽. 루소의 말처럼 나는 정말 불평이 없었다. 누군가에게는 내 상황이 불행한 삶으로 비쳤을지 모르겠지만 난 어릴 때부터 스스로 돈 버는 법을 깨우쳤다. 도토리가 한 대에 700원일 때보다 1,500원일 때 더 열심히 주워야 한다는 당연한 경제관념이 저절로 몸 안에 싹 텄다. 그리고 언제 어느 곳에 가야 뱀이나 두꺼비를 잡을 수 있는지도 경험으로 터득했다. 자연에서 놀았고 자연에서 돈을 벌었다. 자연의 가르침이 자연스럽게 내 안에 녹아들었다. 내겐 어려운 시기가 닥칠 때마다 떠올리는 어린 시절의 장면이 있다. 2월에 눈 덮인 뚝길에서 눈을 파헤치면 그 속에서 파릇파릇 솟아나는 새싹, 그 경이로움, 그 심찬 새싹의 모습이 힘든 시간을 견디면 봄은 반드시 온다는 진리가 되어 나를 견디게 해주었다. 생각해보면 나는 죽음 앞까지 가는 교통사고를 겪으면서도 크게 괴로워하지 않았다. 항상 봄이 온다는 사실을 나는 반드시 건강해질 것임을 강력하게 믿었다. 그 믿음은 인위적으로 의도하거나 노력해서 생긴 게 아니다. 그저 자연 속에서 간섭 없이 20년을 살아서 저절로 알게 된 것이다. 나는 고3 입시도 학교 앞 논을 보며 준비했다. 논에 아직 벼가 심어지지 않았을 때는 워밍업 정도로 달리고 4월 말부터 모내기가 시작되자 공부 속도에 박차를 가했다. 벼가 무럭무럭 자라고 이삭이 나올 때 공부는 절정에 달했다. 어느 순간 벼가 누렇게 변하고 눈에서 사라지면 학력고사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뜻이었다. 그때부터는 틀린 문제 위주로 복습하고 학력고사 준비를 했다. 지금도 눈에 자란 벼를 보면 이 시기에 따라 공부했던 내용이 생각난다. 벼 색깔이 누렇게 바뀌면 암기 과목을 달달 외우던 내 모습이 떠오른다. 요리는 어릴 때부터 해야만 했다. 엄마가 가게 보기에도 바빠 도시락을 잘 챙겨주지 못할 때가 많았다. 누나와 나는 배고프지 않으려고 알아서 도시락을 만들었다. 그게 습관이 되니
요리 실력이 늘었고 지금까지 요리로 많은 돈을 벌고 있다. 돌이켜보면 나의 배움에는 인위적인 요소가 없었다. 바람이 불면 흔들리고 비가 오면 젖는 것처럼 상황이 닥쳤고 받아들였을 뿐이다. 그게 사회에 나오니 엄청난 힘으로 작용했다. 일단 나는 도시에도 산은 있으니 진짜 돈을 1원도 못 벌어도 산에 가면 굶어 죽지는 않는다는 자신감이 있었다. 고통의 시간이 찾아오면 항상 2월 말 눈 덮인 뚝길이 떠올랐다. 생각하는 게 아니고 생각이 났다. 뚝길에 눈을 파던 손가락을 통해 전달된 자연의 힘이 심장에 쌓였고 내가 힘들 때면 그 힘이 저절로 솟아나 어려운 시간을 견디게 해준 듯하다. 그렇게 버티며 1994년에 KBS에 입사했고 3년 뒤 MBC 공채 개그맨으로 자리를 옮겼으며 2000년이 되어서는 무명, 이름 없음 상태를 벗을 수 있었다. 이솝 우화집에는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 꼴이 없는 원숭이가 쌍둥이를 낳았는데 그중 하나에게는 엄청 사랑을 쏟아 정성껏 젖을 먹인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외면한다. 소홀히 다루는 것이다. 그런데 기묘하게도 건강하게 어른이 되는 쪽은 홀대받던 새끼다. 정성껏 키운 원숭이는 어미 원숭이가 너무나 정성을 쏟은 나머지 젖가슴에 꽉 껴안는 바람에 질식해 죽어버리기 때문이다. 오히려 홀대받은 새끼만이 어른 원숭이가 될 수 있었다. 교육에 관해서 누구에게 이렇게 해라라고 말할 수 없기에 내 경우에는 이랬다 정도의 이야기를 전하고 싶었다. 이젠 시대가 변했다. 1980년대처럼 아이들을 자연에 방치할 수는 없다. 하지만 자연을 체험하면 반드시 아이에게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누구나 알고 있다. 부모의 의지가 중요하다. 학원에 보내려는 의지에 절반만큼만 투자하면 아이를 얼마든지 자연으로 보낼 수 있다. 그 시간의 가성비는 100배, 1000배로 나타난다는 사실을 난 경험으로 깨쳤다. 이 글을 쓰는 지금도 나는 욕지도에서 물고기를 잡고 나무를 뜯어서 밥을 해먹고 있다. 자연스러운 음식을 먹으니 글도 잘 써진다. 밤을 새워도 피곤하지 않다. 왜 내가 이 먼 곳까지 매년 오겠는가? 자연 때문이다. 기회가 된다면 욕지도에 와서 노을 지는 바다를 바라보기를. 내가 받는 에너지를 느껴보라. 아이가 있다면 꼭 함께 와봐라. 오늘의 낭독은 여기까지입니다. 더 크고 화려한 꿈이 아니라 지금 내 자리에서 충실히 살아가는 것. 능력을 키우고 그 안에서 욕망할 때 행복은 이미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오늘 책 속의 문장들이 당신이 걸어가는 길 위에 작은 이정표가 되기를 바랍니다. 숲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